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파트너 사이트라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셜록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레거시 서버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적용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편하였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DDD란 무엇인지, 왜 DDD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DDD에 대한 아키텍처와 간단한 코드 예시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너 사이트는 카카오 페이지 앱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관리 및 그에 따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CP,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 출판사나 제작사 등에서 직접 이 파트너 사이트를 사용하여 컨텐츠의 생성, 업로드 등을 진행하고 작품에 대한 메타 정보와 판매 상태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판매에 따른 정산이나 통계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여 CP들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레거시 시스템이 그렇듯이 기존 파트너 사이트 역시 모놀리식하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 오래된 시스템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부채, 리소스 관리, 유지 보수 등의 어려움이 쌓여가면서 MSA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도메인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도메인 주도 설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각각의 기능적인 문제의 영역들을 정의하는 도메인과 그 도메인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이 아닌 도메인의 모델과 로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표현과 단어로 구성된 단일화된 언어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유비쿼터스 랭귀지, 보편화된 언어, 짧게 얘기하면 업무 용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분석 작업과 설계, 그리고 구현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단뿐만이 아니라 기획과 개발, 사업까지 전체적인 팀 내부에서 단일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엔티티와 도메인 간 개념의 일치인데요. 분석 모델과 설계가 다르고 그것과 코드가 다른 구조가 아니라 도메인 모델부터 코드까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구조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방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스트 중심의 TDD 혹은 행위 중심의 BDD도 있는데요. 저희는 왜 TDD나 BDD 대신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사용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TDD와 BDD 그리고 DDD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에요. 반복적인 설계 수정과 테스트 자동화 케이스로 하나씩 쌓아나가는 TDD가 있고 비즈니스의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테스트 자동화를 가져가는 BDD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DDD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파트너 사이트는 레거시 서버로서 이미 큰 틀과 검증된 플로우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갈아엎는 빅뱅 방식 대신 필요한 기능 등을 조금씩 구별하고 그것에 대해 필터링하여 개선하는 점진적인 향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마주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사람이 없어요, 혹은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 등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동하고자 레거시와 신규 서버를 동시 가동하게 하였고, 그래서 DDD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주도 디자인을 가지고 구현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 DDD를 구현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DDD에서 중요한 개념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범위를 구분해 놓은 하위 도메인 개념이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컨텍스트 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변경 단위,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같은 도메인들을 한데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트너 사이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파트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영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 인증, 컨텐츠 제작, 메타 정보 관리, 판매 등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을 가지고 각 영역들을 분류하여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경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경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를 구분해 놓은 하위 도메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던 바운디드 컨텍스트처럼 MSA상 각각의 서비스로 나뉘게 됩니다. 즉 서로 데이터의 조회 등을 위해서는 API를 사용하여 통신하게 하면서 각 도메인을 철저하게 분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컨텍스트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컨텍스트 맵을 구성하여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고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컨텍스트 맵을 가지고 서비스를 각각 구현을 하게 될 때
그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객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도메인 영역을 대표하는 도메인 객체들의 집합을 설계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DDD에서는 어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비디오 프로덕트라는 어그리게이트예요. 이 어그리게이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변경 단위라는 것과 어그리게이트에 대한 접근은 루트 엔티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한 도메인들을 한데 몰아넣은 집합이니만큼 모든 CRUD는 루트 엔티티를 통해 수행될 때 그 내부의 모든 데이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어그리게이트 내부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은 오로지 루트 엔티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디오 프로덕트 내부에 있는 인코딩 정보와 인코딩 파일에 대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디오 프로덕트를 통해서만 접근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를 구성하게 되면 개별 객체들의 상호작용보다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약사항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관리하게 되고 어그리게이트들의 관계를 봄으로써 조금 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관리 서비스라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부에는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트들이 존재하게 돼요. 방금 전 보셨던 비디오 프로덕트라는 어그리게이트 또는 이미지 프로덕트라는 어그리게이트도 존재를 할 거고요. 이것들은 상품 관리 서비스 내부의 작품 어그리게이트와 연결돼서 상품 관리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DDD에 관한 개념과 약간의 예시를 통해 간략하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DDD의 대표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헥사고널 아키텍처예요. 계층형 아키텍처는 보통 그림과 같이 네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되는 계층으로 인풋, 아웃풋 관련 통신 변환 등을 담당하는 UI 계층이 있고요. 그 도메인 객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의하는 유즈 케이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룰 등의 도메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능과 그 객체를 이루는 도메인 계층이 있고요. 리포지토리나 퍼시스턴스, 메시지 전송과 같은 기술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인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클린 아키텍처의 가장 바깥쪽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UI, 익스터널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요. 그 안쪽으로는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 같은 외부 소스에 저장하거나 혹은 내부의 유즈 케이스를 위해 양방향으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인터페이스 어댑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나 애플리케이션 로직으로 구성된 유즈 케이스 계층이 존재하고요. 엔티티 또는 도메인으로 구성된 그 내부의 요율성 검사 혹은 모든 도메인에 적용되는 일반 논리를 가진 도메인 계층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클린 아키텍처와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포트라는 구현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와 어댑터, 그리고 포트 앤 어댑터라는 아키텍처라고도 부르는데요. 클린 아키텍처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안쪽에서 알맞게 변환해주는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콘솔로 이해하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중간에 위치한 헥사고널 아키텍처가 실제 게임을 플레이할 때 받아오는 조이스틱이란 인터페이스에서 받아오는 인풋과 사운드나 디스플레이로 나가는 아웃풋이 존재하고, 그 스피커나 모니터 혹은 조이스틱 등은 포트에만 맞게 알맞게 꽂을 수 있으면 어느 회사의 것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각 포트에 맞는 어댑터에서 알맞게 구현만 해주면 어떤 유틸리티든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핵심은 비즈니스 로직이 표현 로직이나 데이터 접근 로직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저희 팀은 이 세 가지 설계 방식을 비교하였고,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경우 비즈니스 로직이 거대해지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오염되는 경우가 염려되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보다는 포트 앤 어댑터라는 명확한 구현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여담이지만 꽉 찬 육각형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파트너 사이트를 예를 들어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는 파트너 사이트나 다른 시스템에서의 연동을 통해 생성한 작품에 대한 판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작품에 대한 판매 시작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은 컨트롤러를 통해 서비스 포트로 인입되고, 이것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및 도메인 내부에서 필요한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처리가 완료되면 리퍼스토리에서 퍼시스턴트 어댑터 쪽으로 데이터 변경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처리에 대한 항목을 요약하여 노티피케이션 시스템 쪽으로 알림을 위한 메시지를 발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코드 예시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판매 시작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프로덕트라는 작품 도메인의 코드 예시입니다. 이 프로덕트 도메인 안에는 작품에 대한 판매 정보와 작품의 메타 정보, 그리고 작품이 가진 컨텐츠 파일 정보들이 있게 될 거예요. 또한 내부에서 작품을 판매 시작할 경우 필요한 유효성 검사와 그 판매 시작 날짜에 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메인 로직이라고 정의하고요. 유저는 컨트롤러를 통해서 작품 판매 시작 API로 요청을 하게 되고, 이 API에서는 유즈케이스에 정의된 작품 판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즈케이스에 정의된 세일 프로덕트라는 작품 판매 메소드는 세일 서비스에서 구현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세일 서비스 코드에는 로드 세이브 포트 그리고 이벤트 퍼블리시 포트가 존재하는데요. 작품을 판매할 때 조회를 하기 위해 로드 포트에서의 로드 프로덕트 기능을 수행하고, 그렇게 조회한 프로덕트에 대한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지면 세이브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해서 알림 시스템으로의 메시지 전송을 위한 이벤트 퍼블리시 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로드와 세이브 포트는 모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CRUD 중 리드를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이브 포트로 가고 있고, 이것은 CQRS 패턴, 커맨드와 쿼리 책임을 분리하기 위해서였기도 하고요. 추후에는 조회 성능 개선을 위해서 아마존 SQS나 RabbitMQ 등을 사용하여 조회를 이벤트 드리븐 형식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드 포트와 세이브 포트는 퍼시스턴트 어댑터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퍼시스턴트 어댑터에서는 로드 프로덕트와 세이브 포트라는 데이터 접근 그리고 데이터 조회와 저장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곳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부분이 매퍼라는 부분이에요. 프로덕트라는 도메인을 JPA 엔티티로 혹은 JPA 엔티티를 프로덕트라는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앞선에서의 비디오 프로덕트라는 어그리게이트 예시를 보셨다시피 하나의 어그리게이트는 여러 개의 테이블 혹은 데이터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도메인 집합으로 만들어줄 때 변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코드는 매퍼에 대한 간단한 예시예요. 도메인 엔티티를 JPA 엔티티로 혹은 JPA 엔티티를 도메인 엔티티로 변환해주는 매퍼입니다. 저희 팀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면서 각각에 대한 유스케이스 그리고 포트들을 정리했고요. 또한 도메인과 거기에 따른 매퍼들을 다 구현을 하여 아키텍처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DDD를 적용하고 아키텍처를 깨끗하게 개편하였으니까 모두 해결이 되었을까요? 흔히들 은총알은 없다라고 하죠. 설계를 이렇게 적용하였지만 당연히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MSA를 이루면서 가지고 있는 단점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복잡해진 개발 난이도, 그리고 그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한 숙련도가 필요하고요. 서버들이 나누어진 만큼 트랜잭션에 대한 관리와 통합 테스트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배포에 대한 복잡도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구현하면서 생겼던 매퍼 같은, 방금 전 보셨던 매퍼와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현되는 코드들이 추가로 필요했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DDD,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니만큼 도메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했어요. 거기에 드는 시간도 당연히 늘어났고요. 그런 단점들만큼 장점도 많았는데요. 보편적인 언어 사용에 따른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어요. 기존 개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중심의 명칭들과 그리고 UI나 앱 등에서 사용했던 기획과 사업이 사용했던 그 언어들 간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업무 용어를 통일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도와 비즈니스 로직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메인 간의 관계가 복잡했던 것들을 어그리게이트 등을 사용하면서 한 번에 큰 틀의 정리를 가능하게 했고요. 또한 그렇게 정리된 도메인 간의 분리를 이루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편의성과 새로운 기능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성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인 장점들 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 코드를 구현하는 개발자 측면에서 보자면 어그리게이트 사용으로 인한 도메인이 캡슐화가 자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선에서의 비디오 프로덕트 같은 어그리게이트를 보시면 인코딩 정보와 인코딩된 파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루트 엔티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내부의 밸류 오브젝트, 엔티티, 도메인 등에 대해서는 캡슐화가 진행되어
접근이 쉬워지지 않았고요. 유즈케이스나 포트 사용 등으로 의존도를 낮추었고 도메인 로직과 서비스 로직을 필요한 곳에 모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응집도를 높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비즈니스 로직에 조금 더 개발자가 집중하게 되고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DDD가 무엇인지, 왜 저희가 이 DDD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고 어떤 아키텍처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도 보여드렸는데요. 레거시 시스템의 전환은 을에 그렇듯이 이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리소스는 항상 부족하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레거시를 청산하고자 조금 더 공을 들여 도메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